이어지는 강의들에서 교육사회학에서 어떻게 평등관을 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육 맥락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로 평등함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평등관은 기회를 능력에 따라 모두에게 허용해 주자는 허용적 평등관입니다. 이것은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평등관이겠죠.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되 단 능력에 한해서 열려 있다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능력에 따른 평등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이 그 능력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적 평등은 사실 그렇게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더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허용적 평등관으론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기에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문학교에 누구나 입학할 수 있지만 등록금이 만약 5천만 원이면 그 학교에 몇 명이나 입학할 수 있을까요? 저희 사촌 매형은 자신의 자식들이 민사고 같은 명문고에 입학할 수만 있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자식들을 그런 고등학교에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허용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회를 보장도 해줘야겠다고 해서 나온 평등관이 보장적 평등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정한 정책은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보장적 평등관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의무교육 정책 덕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갈 수는 있었는데 학교들이 모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특목고등학교랑 일반 고등학교랑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학교마다 교육 과정도 다르고 시설과 교사들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학교들도 가능하면 평등하게 그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평등관이 바로 조건적 평등입니다. 학생들이 교육받는 조건들을 가능한 동일하게 해주자는 것이 조건적 평등관의 핵심입니다. 이런 평등관을 토대로 몇 년이 지나면 교사들의 근무주를 순환시키는 교사 순환제라든가 고등학교 입학 제도를 평준화시키는 평준화 정책 등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제 평등한 교육을 학생들이 받으니까 그 결과도 평등할 거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그 결과가 평등하지 않은 거였어요. 기회를 허용해주고 보장도 해주고 학교들의 조건까지 가능한 동일하게 맞추어 주었는데 그 결과는 예상과 달리 평등하지 않았던 거예요. 1960년대에 이르러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국 사회에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전쟁을 정부에서 선포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불평등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 중에 불평등의 모든 근원이 되는 교육 쪽에 초점을 맞추고 콜만이라는 학자에게 교육 불평등의 원인을 조사하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맡기게 됩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해 완벽하게 조사하라는 특명이 이분에게 떨어진 거죠. 연구비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엄청나게 지원되었습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 수행 후에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콜만 레포트입니다. 이 보고서는 교육학계에선 거의 교과서처럼 사용될 만큼 아직도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의 바이블 같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엔 어떤 요소가 불평등을 야기하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약 4,000개의 학교 6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들을 가능한 평준화시키고 평균적으로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수많은 독립 변인들을 조사해 보았지만 학교의 차이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콜만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인지, 학교 예산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교사의 보수나 교사의 수준, 교과 과정의 완성도 같은 요소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더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로 좋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며 아이들의 학업 성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학업 성적과 연관이 없다니 이것은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지금이라도 주위 일반 지인들을 붙잡고 특히 자식이 있는 부모들을 붙잡고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든 안 가든 간에 학교의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왜 다녀야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부모들의 사회 경제적인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콜만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콜만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학교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학교가 빈민층의 아이들을 실제로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학업 실패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오명을 받게 돼요. 특히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확대되는데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러 학교에 오래 다니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에게 학업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아주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학교가 오히려 교육적 불평등을 재생산해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들러리가 되려고 학교에 다녀야 되나요? 성적 밑바닥을 깔아주기 위해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은 학교에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콜만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아 나온 평등에 대한 마지막 가치관이 결과적인 평등입니다. 이것은 교육 조건만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가정 환경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겠다는 교육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뜻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정원의 10%를 소수 인종의 학생들로 뽑는다는 새로운 입학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점수가 좀 낮은 유색인종 학생들이 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 입시 전형 중에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가 사회자 배려 전형 같은 입시 전형들도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는 맥락에서 결과적 평등관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콜만 보고서의 영향으로 미국에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행되었습니다. 헤드스타트는 남보다 일찍 시작해서 갖게 되는
유리함이라는 뜻의 영어 수거입니다. 이 수거의 뜻처럼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빈민층 아이들을 취학 전부터 미리 교육을 잘 시켜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콜만 보고서의 결과를 10분 반영한 훌륭한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만으로 5, 6세 정도의 취학전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미리 시켰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내용들을 미리 배우게 해서 뒤처지지 않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거예요. 쉽게 말해 일종의 선행학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실제로 취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엔 중산층 아이들과 비슷한 성취도를 보이다가 2학년 때부터 성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든 말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결과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선행적으로 받았어도 집에 돌아가면 수준이 낮은 엄마 아빠가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근본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정도로는 격차를 줄이기가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습적인 도움을 미리 주어도 가정환경에서 비롯한 격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쩌란 말인가요? 학교 교육도 실패했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도 소용이 없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교사 입장에선 콜만 보고서의 내용은 굉장히 힘이 빠지는 낙담시키는 내용입니다.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교육적 불평등을 줄이는데 철저하게 실패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이 뻔한 아이들은 애초에 학교에 갈 이유가 없다는 논리에 반박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 환경에서 비롯한 격차를 외부적으로 제3자가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콜만 보고서의 결과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연코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교육사회학 교재에선 나오지 않는 방법들이지만 이미 검증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을 모두 같이 사용하면 그 효과가 확실하고요. 여건이 안 된다면 1가지 방법만이라도 사용한다면 교육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교육사회학 교재에선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방법들을 이해하시면 교육적 불평등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다음 강의에서 그 2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